우린 싹 다 한국으로 보낸다. 중동이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을 모두 한국으로 보낸다는 소식에 세계 경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에 미국이 잔뜩 열받았는데요. 그간 엄청난 공을 들였던 중국, 미국, 프랑스까지 모두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도대체 중동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데이비슨이고 미 해군 제7함대 호위 작전 지휘관으로 12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바레인 해군 기지를 출항한 지 3시간째 검은 밤바다 위에서 브리지에 서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대형 유조선 4척이 일렬로 늘어서 항해하고 있었고 각각 10만 톤급 원유를 싣고 한국 울산을 향해 이동 중이었으며 레이더 화면에는 우리 함대와 유조선만 표시되고 있었어요. 부함장 톰 러셀 중령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비슨 대령 예정대로라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완료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했고 항로는 표준 경로였으며 특별히 위험 요소는 없어 보였지만 동시에 이 작전 자체가 이상했어요. 아랍에미리트발 원유를 한국으로 직송한다는 건 기존 공급망과 완전히 다른 구조였고 상부에서는 단순 호위 임무라고 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긴장감은 달랐습니다. 러셀이 쌍안경으로 해상을 보며 말했어요. 대령님, 솔직히 왜 한국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냉소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 필요 없고 명령 따르면 됩니다. 러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다시 레이더 화면을 보며 항로를 점검하기 시작했으며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출항 3시간 40분이 지났을 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미확인 항적 3개 접근 중입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 화면으로 다가갔고 작은 점 3개가 북동쪽에서 우리 함대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속도가 빨랐어요. 러셀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드론으로 추정되고 고도 낮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지만 동시에 교전 규칙을 떠올렸습니다. 선제 공격 금지였고 명확한 위협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발포할 수 없었으며 우리는 경고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개방 채널로 경고를 송출했지만 무전기 너머로는 아무 응답이 없었고 드론들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며 이제 유조선 3km 지점까지 들어왔습니다. 러셀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대령님, 2km 진입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교전 규칙을 따라 계속 경고만 할지 아니면 규칙을 어기고 선제 격추할지 결정해야 했고 드론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여다가 잠시 망설였고 그 순간 드론 하나가 갑자기 급강하하기 시작했으며 목표는 선두 유조선이었습니다. 러셀이 소리쳤어요. 대령님, 직격 코스입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격추 명령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고 드론이 유조선 선체 중앙부를 직격했으며 폭발이 일어나면서 화염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충격파가 바다를 가로질러 우리 함정까지 전해졌고 유조선 갑판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으며 무전기에서 선장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대공 방어 개시하고 드론 격추하십시오. 우리 구축함들이 일제히 CIWS를 발사하기 시작했고 하늘이 예광탄으로 붉게 물들었으며 두 번째 드론이 공중에서 격추됐지만 세 번째 드론은 여전히 살아남아 다른 유조선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방어망이 작동했고 탄환이 쏟아졌지만 드론은 저고도로 회피하며 접근하고 있었으며 5초 전 마지막 탄막을 뚫고 유조선 측면을 스쳤습니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드론은 바다로 떨어졌지만 유조선 선체 일부가 손상을 입었으며 기름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 장면을 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첫 번째 유조선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러셀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본부 연락 와 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사령부 채널로 전환했으며 작전 책임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데이비슨 대령 상황 보고하십시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드론 공격받았고 유조선 1척 화재 발생했으며 1척 경미한 손상입니다. 작전 책임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고로 처리하고 즉시 철수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고 처리라니 명백한 공격을 받았는데 사고로 덮으라는 건 이해할 수 없었고
철수 명령도 갑작스러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책임관님, 공격 증거 확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작전 책임자가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불필요하고 즉시 귀환하십시오. 무전이 끊기고 저는 무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러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령님, 명령입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즉시 철수할지 아니면 구조 작업을 먼저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첫 번째 유조선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구조 작전 투입하고 화재 진압 지원하십시오. 러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령님, 철수 명령은요?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구조 완료 후 철수하고 선원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30분 후 화재가 겨우 진압됐고 선원 대부분이 구조됐지만 유조선은 항해 불가능 상태였으며 예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인 준비를 하던 중 구조팀이 유조선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급히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헬기를 타고 직접 유조선으로 이동했고 갑판 위에 내려서자 구조대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대령님, 이상한 물건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선체 내부로 들어갔고 폭발 지점 근처 잔해 사이에서 작은 금속 장치가 놓여 있었으며 구조대장이 그걸 가리켰습니다. 군용 신호 송신기로 보이고 드론 유도용입니다. 저는 그 장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군용 송신기라니 이건 우연한 공격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타격이었고 누군가 유조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국으로 향하는 원유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는 장치를 들어 자세히 확인했고 제조 번호가 찍혀 있었지만 국적 표시는 없었으며 이건 추적 가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장치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보관하고 추가 조사 후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헬기를 타고 함정으로 돌아왔으며 브리지에 도착했을 때 러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본부에서 3차 철수 명령 내려왔고 불복시 권한 박탈 경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철수 명령을 따르고 모든 걸 덮을지 아니면 명령을 무시하고 진실을 파헤칠지 결정해야 했고 주머니 속 송신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남은 유조선 3척을 응시했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이 원유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어요. 철수 명령 보류하고 남은 선단 재편성하며 한국 항로 유지합니다. 러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대령님, 본부 명령 위반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고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보고했어요. 대령님, 미확인 항적 재차 포착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고 또 다른 드론이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숫자가 더 많았고 저는 처음으로 이 작전이 단순 호위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드론이 레이더에 포착된 직후 저는 워싱턴 본부로부터 긴급 화상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고 함정 작전실로 내려가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연결했으며 화면에는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중동 담당 외교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화면을 보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러셀이 제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통신 장교가 연결 완료를 확인했어요. 화면 중앙에 국방부 작전 담당 차관이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양쪽으로 에너지부 관계자와 중동 주재 대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데이비슨 대령 드론 공격 보고 받았고 현재 상황 설명하십시오. 저는 간략하게 공격 경과를 설명했고 유조선 피해 상황과 군용 송신기 발견 사실을 보고했으며 이건 계획된 공격이라는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차관이 잠시 침묵하며 옆 사람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송신기는 회수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수 완료했고 분석 대기 중입니다. 차관이 다시 침묵했고 그때 화면 한쪽에서 새로운 인물이 연결됐으며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대표 파드 알말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공격은 예상된 수순이고 원유는 계획대로 한국으로 보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된 수순이라니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고 계획대로라는 표현도 이상했어요. 차관이 급히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알마리 장관 공격 위험이 확인된 이상 경로 변경이나 일시 중단 검토 필요합니다. 알마리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어요. 경로 변경 불가하고
한국 비축 계획 변경 없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공격을 받았는데 왜 한국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다른 안전한 경로나 목적지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에너지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한국 비축 시설이 다른 곳보다 우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마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들은 아직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아직 모른다니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밀어붙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차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미군 함정이 공격받고 있고 추가 위험 감수 불가능합니다. 알마리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갔고 양쪽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으며 저는 그 사이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중동 주재 대사가 중재하려 나섰어요. 양측 모두 진정하시고 현실적 대안 논의하십시다. 하지만 알마리는 이미 결정된 듯 말했습니다. 대안 없고 원유는 한국으로 갑니다. 차관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호위는 중단하고 미군 함대 철수시키겠습니다. 알마리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물량 취소하고 다른 경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취소라니 협상이 틀어지고 있었고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부 관계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계약 조건 재검토 필요합니다. 하지만 알마리는 이미 화면에서 연결을 끊었고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으며 차관이 책상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단순한 호위 작전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작전실에 홀로 남아 자료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러셀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나도 느꼈고 뭔가 숨겨진 게 있습니다. 러셀이 책상 위에 파일을 하나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통신 담당이 건네준 건데 유출된 계약서 일부입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표준 원유 공급 계약처럼 보였지만 중간쯤 특이한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상시 우선 사용권이라는 항목이었고 한국 측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저장된 원유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우선 사용권이라니 이건 단순 저장 계약이 아니라 통제권 문제였고 한국이 중동 원유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는 뜻이었어요. 러셀이 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게 문제입니까? 저는 파일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문제였어요. 기존 에너지 공급망은 미국과 서방이 통제하고 있었고 중동 원유도 결국 우리 손을 거쳐 흘러갔지만 한국의 우선권이 넘어가면 그 구조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러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래서 공격받는 겁니다. 러셀이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다시 화면을 켜서 본부에 보고를 올리려 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보고하면 상부에서 이 계약 자체를 문제 삼을 거였고 프로젝트 중단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때 통신 장교가 급히 들어오며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본부에서 명령 내려왔고 계획 축소 지시입니다. 저는 전문을 받아 확인했고 남은 유조선 중 일부만 한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기존 경로로 우회시키라는 내용이었으며 호위 병력도 최소화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그 명령을 보며 불쾌했습니다. 축소라니 결국 한국 비축 계획을 흔들려는 거였고 알마리가 경고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러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명령 따라야 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계획을 축소할지 아니면 명령을 거슬러 남은 물량을 전부 한국으로 보낼지 결정해야 했고 주머니 속 송신기가 다시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남은 유조선들을 응시했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으며 누군가 이 흐름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함대에 지시했어요. 본부 명령 보류하고 전 유조선 한국 항로 유지합니다. 러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번엔 명령 완전 위반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고 남은 물량 전부 보내야 합니다. 러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다시 계약서를 펼쳐 우선 사용권 조항을 응시했으며 이제 제 권한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 원유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남은 물량을 전부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 저는 브리지로 올라가 항로를 재점검하고 있었고 유조선 3척이 여전히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전진하고 있었으며 레이더 화면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러셀이 제 옆에서 항해 차트를 펼치며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현재 속도 유지하면 24시간 내 호르무즈 통과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확인했고 경로는 순조로웠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으며 첫 공격 이후 너무 조용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어요. 그때 통신 장교가 급히 브리지로 올라오며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2번째 유조선 통신 두절됐습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 화면으로 다가갔고 2번째 유조선을 나타내는 신호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무전응답이 없었으며 이건 단순 통신 장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유조선을 직접 호출했습니다. 유조선 브라보2 응답하십시오. 무전기 너머로 잡음만 들렸고 선장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신호 강도는 정상인데 응답이 없다는 건 선내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러셀이 제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령님,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헬기 출동을 지시했고 10분 후 정찰 헬기에 탑승해서 유조선을 향해 이륙했으며 새벽 바다 위로 낮게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유조선에 접근하자 이상한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갑판 위에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조명도 일부만 켜져 있었고 함교 창문은 어두웠어요.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착륙 지점 확보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헬기가 갑판에 내려앉는 순간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뛰어내렸으며 동행한 보안팀 4명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갑판은 고요했고 엔진 소리만 낮게 울리고 있었으며 어디서도 선원들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저는 권총 안전장치를 풀며 함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보안팀장이 제 앞에서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했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팀을 이끌고 함교로 올라갔고 문을 밀어 열자 안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 나왔으며 화약 냄새였습니다. 함교 안은 난장판이었고 계기판 일부가 박살 나 있었으며 의자는 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혈흔이 얼룩져 있었지만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폭발 흔적 있습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고 함교 중앙 제어판 아래쪽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으며 배선이 끊어져 있었고 이건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터진 거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확인했고 폭발 지점 근처에서 작은 금속 파편을 발견했으며 이건 첫 번째 유조선에서 발견한 송신기와 비슷한 재질이었어요. 보안팀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선원 1명 발견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따라 함교 뒤편으로 갔고 벽에 기댄 채 쓰러진 선원이 보였으며 가슴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흔들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선원이 힘겹게 눈을 뜨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발했어요. 내부에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내부 폭발이라니 누군가 사전에 장치를 심어 놓았다는 뜻이었고 이건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심었습니까? 선원이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로 정보가 새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항로 정보 유출이라니 우리 내부에서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었고 적들이 유조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됐어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누가 유출합니까? 선원이 입을 열려다가 갑자기 몸을 떨며 피를 토했고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저는 그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항로라는 단어를 중얼거리더니 숨이 끊어졌고 저는 그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보안팀장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본부 보고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헬기로 돌아갔고 함정으로 복귀한 직후 즉시 암호화 채널로 사령부에 연락했으며 작전 책임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했고 내부 폭발과 항로 유출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작전 중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작전 책임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전 중단 결정했고
전 선단 즉시 철수하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즉시 철수라니 남은 유조선까지 포기하라는 뜻이었고 한국 비축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책임관님, 남은 유조선은 안전하고 호위 가능합니다. 작전 책임자가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부 유출 확인된 이상 계속 진행 불가하고 전 선단 귀환 명령입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브리지 창문 앞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봤으며 남은 유조선 2척이 여전히 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고 이대로 철수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러셀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명령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령은 맞았지만 동시에 이건 단순 테러가 아니라 공급 자체를 끊기 위한 계획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여기서 물러나면 적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철수할지 아니면 명령을 거부하고 작전을 지속할지 결정해야 했고 본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함대에 지시했어요. 철수 명령 무시하고 남은 선단 독자 호위 진행합니다. 러셀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건 완전한 명령 불복종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고 통제 벗어나 독자 작전 시작합니다. 러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레이더 화면을 다시 확인했으며 남은 유조선들이 계속 전진하고 있었고 저는 처음으로 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 이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독자 작전을 시작한 지 48시간 만에 저는 울산 항외곽 해역에 도착했고 남은 유조선 2척이 천천히 항구로 진입하고 있었으며 새벽 안개 속에서 육지 윤곽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이 쌍안경으로 항구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접안 준비 완료됐고 한국 측 인원 대기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두를 확인했고 몇몇 차량과 인원들이 보였지만 규모는 생각보다 작았으며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 치고는 환영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유조선이 접안을 완료하자 저는 보트를 타고 부두로 이동했고 육지에 발을 디디는 순간 한 명의 남자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으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서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박진호입니다. 비축기지 책임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마크 데이비슨입니다. 호위 작전 지휘관입니다. 박진호가 악수를 끝내고 곧바로 유조선을 보며 말했어요. 2척만 도착했군요. 저는 그 말투에서 비난의 뉘앙스를 느꼈고 첫 번째 유조선 공격과 두 번째 유조선 손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격 사실과 내부 유출 가능성 보고 받으셨습니까? 박진호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받았고 예상보다 빠르군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다니 마치 공격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처럼 들렸고 왜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공격 예상하고 계셨습니까? 박진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가능성을 알았으면 미리 말했어야 했고 우리 선원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태연하게 서 있었어요. 박진호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시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부두를 벗어나 내륙으로 향했고 대형 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는 도로를 지나 언덕 너머로 거대한 저장 시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수백 개의 원통형 탱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앞장서서 걸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상 탱크는 기본 저장용이고 핵심은 지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고 지상시설만으로도 규모가 상당했지만 지하에 더 큰 구조가 있다는 뜻이었으며 이건 단순 비축이 아니라 장기 전략 시설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중앙 건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깊이 표시가 -50m를 넘어서자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복도는 넓었고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으며 양쪽으로 두꺼운 철문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문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박진호가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구역별로 분리 설계했고 비상시 독립운영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독립운영이라니 이건 단순 저장시설이 아니라
공격을 대비한 방어 구조였고 상당히 정교한 설계였어요. 박진호가 한 구역 앞에 멈춰서서 보안 코드를 입력했고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안쪽에 거대한 저장 탱크들이 나타났으며 모니터들이 실시간으로 압력과 온도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했고 최근에 급조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박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박진호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간단히 대답했어요. 5년 전부터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5년이라니 이건 최근 계약과 무관하게 이미 진행되던 프로젝트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한국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모니터 하나가 빨갛게 깜빡이며 압력 이상을 표시하기 시작했으며 박진호가 즉시 제어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진호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압력 급상승하고 시스템 마비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봤고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공격처럼 보였어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해킹입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외부 침입 확인됐고 제어권 탈취 시도 중입니다. 저는 즉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오히려 더 깊은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더 들어가자니 이건 위험한 판단이었고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에서 깊숙이 들어가면 탈출이 불가능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를 막고 즉시 대피할지 아니면 그를 따라 더 깊은 곳으로 갈지 결정해야 했고 경보음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어요. 일부 구역 이미 분리해뒀고 저쪽 가면 수동 제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분리해뒀다니 그는 이 공격까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해놨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결국 그를 따라 복도 끝으로 향했고 더 깊은 구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주변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하 200m 지점에 도달했고 또 다른 철문 앞에 멈춰 섰으며 박진호가 보안 코드를 입력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은 독립된 제어실이었고 모니터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다른 구역과 달리 시스템이 정상이었어요. 박진호가 제어판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수동 차단 가능하고 연쇄 폭발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는 공격을 예상하고 일부 시설을 미리 분리해놨고 해킹당해도 핵심 구역은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해놨으며 이 모든 게 계획된 대응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박진호가 모니터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뒀고 준비는 필수였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저 그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진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지하 200m 제어실에서 우리는 수동 차단 작업을 시작했고 그가 밸브를 하나씩 잠그는 동안 저는 모니터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으며 압력이 천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가 마지막 밸브를 잠그며 조용히 말했어요. 1차 차단 완료했고 연쇄 반응 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경보음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지상 구역에서는 시스템이 계속 마비되고 있었으며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박진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올라가도 됩니까? 박진호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제어실을 나와 복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으며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밖에서는 보안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일부 직원들이 대피하고 있었으며 중앙 건물 앞에서 러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러셀이 급히 다가오며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본부에서 긴급 통신 왔고 강제 철수 명령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제 철수라니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빠지라는 건 이해할 수 없었고 동시에 본부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러셀에게 물었습니다. 명령 내용 구체적으로 뭡니까? 러셀이 서류를 건네며 대답했어요. 한국 비축기지 공격 확인됐고
미군 인력 즉시 철수하며 이건 한국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불쾌했습니다. 한국 문제라니 우리가 여기까지 원유를 호위해왔고 공격도 함께 막았는데 이제 와서 손 떼라는 건 무책임했어요. 박진호가 제 옆에서 서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예상했습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책임 회피하고 우리는 독자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철수하면 안전했고 본부 명령도 따르는 거였지만 동시에 박진호와 한국 측을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러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추가 공격 징후 포착됐고 항로 정보 계속 유출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항로 유출이 계속된다는 건 내부 배신자가 아직 활동 중이라는 뜻이었고 더 큰 공격이 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박진호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빠지면 다음은 더 큰 공격이 오고 비축기지 전체가 위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본부 명령을 따라 안전하게 철수할지 아니면 명령을 거부하고 현장에 남아 작전을 계속할지 결정해야 했고 러셀이 제 표정을 살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저장 시설들을 응시했고 수백 개의 탱크가 고요하게 서 있었으며 그 안에는 우리가 목숨 걸고 호위해온 원유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러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본부 명령 거부하고 현장 잔류합니다. 러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령님, 이번엔 완전한 명령 불복 중이고 군법회의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고 책임지겠으며 작전 계속 진행합니다. 러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박진호를 보며 물었어요. 다음 공격 예상 시점은 언제입니까? 박진호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6시간 내이고 해상 경로 노출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무전기를 들어 함대에 연락했고 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했으며 해상 방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안팀장이 급히 달려오며 보고했어요. 대령님, 새로운 유조선 통신 두절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또 다른 유조선이라니 우리가 호위하던 선단 외에 추가 물량이 있었다는 뜻이었고 박진호가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박진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추가 유조선 있었습니까? 박진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북상 루트로 이동 중이었고 예비 물량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북상 루트라니 우리가 호위하던 표준 경로와 완전히 다른 항로였고 박진호는 처음부터 이중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박진호가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보 유출 위험 때문이고 최소 인원만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내부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분산시키는 건 합리적 판단이었고 박진호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보안팀장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통신 두절된 유조선 위치 확인됐고 공해상 표류 중입니다. 저는 즉시 러셀에게 지시했습니다. 구조함정 출동시키고 즉시 현장 이동하십시오. 러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고 우리 구축함 한 척이 출동 준비를 시작했으며 저는 박진호에게 물었어요. 북상 루트로 몇 척 더 옵니까? 박진호가 차트를 펼치며 대답했습니다. 3척 더 있고 분산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차트를 보며 놀랐습니다. 3척이라니 우리가 호위한 물량보다 더 많았고 박진호는 처음부터 우리를 미끼로 쓰면서 진짜 물량은 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용했군요. 박진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고 표준 경로는 이미 노출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호위한 경로는 공격받았고 유조선들이 손실됐으며 북상 루트가 더 안전했다는 건 결과로 증명되고 있었어요. 그때 러셀이 무전으로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현장 도착했고 유조선 확인 중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어요. 상황 계속 보고하십시오. 몇 분 후 러셀이 다시 연락했고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령님, 유조선 무사하고 승조원 전원 생존했으며 통신 장비만 파괴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생존이라니 다행이었고 통신 장비만 파괴됐다는 건
격침이 목적이 아니라 위치 노출 방지가 목적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박진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획대로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통신 차단도 계획이었습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추적 방지 위에 일부러 끊었고 안전 확보 후 재연결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박진호의 판단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어 러셀에게 지시했습니다. 유조선 호위하고 울산으로 복귀하십시오. 러셀이 확인 신호를 보냈고 저는 박진호를 보며 물었어요. 남은 물량은 언제 도착합니까? 박진호가 차트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24시간 내 순차 도착하고 전부 북상 루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고 저장 시설이 고요하게 서 있었으며 그 순간 새로운 공격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또 다른 유조선이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유조선이 위험에 처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직후 저는 울산 기지 작전실에서 긴급 상황판을 확인하고 있었고 레이더 화면에는 북상 루트로 이동 중인 유조선 3척이 표시되고 있었으며 그중 한 척의 신호가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러셀이 무전으로 급히 보고했어요. 대령님, 유조선 찰리 1 항로 이탈 중이고 통신 응답 없습니다. 저는 즉시 박진호를 받고 그는 이미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으며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공격입니까? 박진호가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항로 정보 노출된 것 같고 즉시 경로 변경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전기를 들어 함대에 지시했어요. 전 함정 북상 루트로 이동하고 유조선 찰리 1 수색 시작하십시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우리 구축함 2척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정찰 헬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통신 장교가 급히 들어오며 보고했어요. 대령님, 외부에서 긴급 통신 왔고 보험사와 금융기관이 계약 철회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계약 철회라니 연속된 공격으로 위험이 확인되자 민간 기업들이 발을 빼기 시작한 거였고 이건 단순 보험 문제가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박진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고 압박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대응 방안 있습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일부 손실 감수하고 핵심 물량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손실 감수라니 유조선과 선원을 포기한다는 뜻처럼 들렸고 저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유조선 구조하고 손실 최소화합니다. 박진호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전부 구하려다 전부 잃을 수 있고 선택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가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동시다발 공격으로 우리를 분산시키려 하고 있었고 모든 전선에 대응하려다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수 있었어요. 그때 러셀이 무전으로 다시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유조선 찰리 1 발견했고 엔진 정지 상태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물었어요. 공격 흔적 있습니까? 러셀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부 손상 없고 내부 시스템 마비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내부 시스템 마비라니 또다시 해킹이었고 적들은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전자 공격으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박진호가 제 옆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항로 변경 지시 내리십시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변경합니까? 박진호가 화면에 새로운 경로를 표시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북상 루트 포기하고 동쪽 우회 후 재진입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그 경로를 확인했고 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였지만 주요 해상 경로를 벗어나 있었으며 추적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박진호에게 물었어요. 이 경로로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박진호가 계산하며 대답했습니다. 48시간 추가 소요되지만 안전 확률 높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48시간이라는 건 그동안 보험과 금융이 완전히 철회될 수 있었고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지만 동시에 유조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유조선 항로 즉시 변경하고 동쪽 우회 경로로 진입하십시오. 각 유조선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으며 레이더 화면에서 신호들이 새로운 경로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10분 후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장교가 급히 보고했어요. 대령님, 항로 변경 정보 유출된 것 같고 미확인 선박들이 새 경로로 이동 중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정보 유출이라니, 우리가 항로를 변경하자마자 적들도 따라오고 있었고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박진호가 모니터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부자 특정 필요하고 지금 당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통신 기록 전부 확인하고 최근 접속 내역 추적하십시오. 보안팀장이 즉시 작업에 들어갔고 저는 박진호를 보며 물었어요. 내부자 후보 있습니까? 박진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협력사 인원 중 한 명 의심되고 접속 기록 이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보안팀에 체포 명령을 내렸고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10분 후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 기술자는 이미 기지를 빠져나간 상태였으며 동시에 또 다른 저장 구역에서 압력 이상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동시 공격이라니 내부자는 탈출하면서 추가 장치를 작동시킨 거였고 우리는 추적과 대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어요. 박진호가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장 구역 3번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뛰기 시작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으며 경보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하 구역에 도착하자 압력 게이지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고 자동 제어가 먹통이었으며 수동 차단만이 남은 방법이었어요. 박진호가 제어판 앞으로 달려가며 밸브를 잠그기 시작했고 저는 그를 돕기 위해 반대편 밸브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밸브를 잠그는 순간 반대편 구역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충격파가 복도를 따라 전해지며 천장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진호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마지막 밸브를 향해 계속 달려갔고 그걸 완전히 잠그는 순간 뒤쪽에서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며 통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지며 주변을 확인했고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으며 탈출로가 막혔고 통신도 두절됐어요. 박진호가 천천히 일어서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일부 구역 미리 차단해뒀고 연쇄 반응 막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미리 차단해뒀다니 그는 이 공격까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준비해놨다는 뜻이었고 우리가 고립되는 것조차 계산에 넣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탈출 방법 있습니까? 박진호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며 반대편 통로를 가리켰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상 통로 있고 저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무너진 잔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고 좁은 통로를 기어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20분 후 우리는 간신히 다른 구역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박진호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있었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박진호가 정말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게 된 직후 우리는 비상 통로를 통해 지상으로 올라왔고 중앙 건물 밖으로 나오자 러셀이 급히 달려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러셀이 숨을 고르며 보고했어요. 대령님 무사하셔서 다행이고 본부에서 최종 철수 명령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지만 동시에 예상된 반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연속된 공격과 폭발로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 보였으며 본부 입장에서는 철수가 합리적 판단이었어요. 박진호가 제 옆에서 먼지를 털어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고 이제 독자 대응 시작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독자 대응이라니 미국 없이 진행한다는 뜻입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선택 아니라 필수이고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본부 명령은 명확했고 철수하면 안전했지만 동시에 여기까지 온 원유를 포기하고 박진호를 혼자 남겨두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러셀이 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저장 시설들을 응시했고 일부 구역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사했으며
박진호가 막아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결국 러셀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철수 명령 거부하고 현장 잔류하며 작전 계속합니다. 러셀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대령님, 이번엔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고 끝까지 갑니다. 박진호가 제 결정을 듣고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작전실로 가십시다. 우리는 중앙 건물로 들어가 작전실에 모였고 박진호가 대형 모니터를 켜자 화면에 추적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탈출한 내부자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보고했어요. 내부자 항구 쪽으로 이동 중이고 선박 탑승 시도로 추정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차단 가능합니까? 보안팀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출항 준비 완료된 선박 있고 시간 부족합니다. 박진호가 모니터를 확대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차단보다 추적이 우선이고 배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부자 한 명을 잡는 것보다 조직 전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고 그를 따라가면 더 큰 그림이 보일 수 있었어요. 저는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추적 지속하고 통신 감청 시작하십시오. 보안팀장이 즉시 작업에 들어갔고 몇 분 후 내부자가 탑승한 선박의 통신 기록이 확보되기 시작했으며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박진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으며 첫 번째 메시지가 해독됐을 때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연합이라는 명칭이 나타났고 여러 다국적 기업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으며 한국 비축 계획 중단이 목표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벌 연합이라니 이건 단순 테러 조직이 아니라 거대 에너지 기업들이 연합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고 국가 단위 음모였어요. 러셀이 제 옆에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민간 기업이 아니라 카르텔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메시지를 확인했고 두 번째 메시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허브가 되면 중동 원유 가격 통제권이 이동하고 기존 공급망이 붕괴되며 서방 주도 시스템이 흔들린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분석을 읽으며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 방해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자체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한국 비축 계획이 성공하면 에너지 가격 결정권이 서방에서 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었으며 그들은 그걸 막으려 했어요. 박진호가 저를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가능성은 예상했고 준비는 필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단순 호위 작전이라고 생각했지만 박진호는 이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때 통신 장교가 급히 들어오며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내부자 선박이 공해상 특정 지점으로 향하고 있고 해상 플랫폼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어요. 플랫폼 용도 파악됐습니까? 통신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통신 중계 기지로 추정되고 항로 정보 집결 지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통신 기지라니 우리 항로 정보가 그곳으로 모이고 있었고 거기서 적들에게 배포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며 그 기지를 무력화시키면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박진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타격 가능합니까? 박진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가능하지만 직접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세에 머물며 방어만 할지 아니면 공세로 전환해서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지 결정해야 했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전이었어요. 러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본부 승인 없이 공격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본부는 이미 철수 명령 내렸고 우리는 독자 작전 중입니다. 러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박진호에게 물었어요. 필요한 전력은 얼마입니까? 박진호가 차트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특수팀이면 충분하고 기습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팀 편성을 지시했고 우리 함정에서 특수전 요원 12명이 선발됐으며 박진호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어요. 직접 가십니까? 박진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신 시스템 전문가 필요하고 제가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6시간 후 우리는 고속정을 타고 해상 플랫폼을 향해 출발했고 밤바다 위를 빠르게 가르며 이동하고 있었으며
목표 지점까지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수평선을 보며 플랫폼을 확인하려 했지만 아직 보이지 않았고 특수팀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으며 박진호는 노트북으로 플랫폼 구조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 레이더 담당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미확인 항적 다수 포착됐고 우리 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고 작은 점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었으며 무인 정찰기로 추정됐고 우리 이동 경로가 노출된 거였습니다. 우리 이동 경로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고속정 함교에서 레이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무인 정찰기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플랫폼까지는 아직 20분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수팀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령님, 작전 중단 권장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단하면 안전했지만 플랫폼은 그대로 남고 정보 유출도 계속될 거였으며 다음 기회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박진호가 노트북을 닫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돌파 가능하고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물러나면 기회 없고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작전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철수할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돌파를 강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정찰기들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특수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전 계속하고 돌입 강행합니다. 특수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전투 준비를 지시했고 고속정이 최대 속도로 가속하기 시작했으며 파도를 가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몇 분 후 첫 번째 정찰기가 우리 상공에 나타났고 선회하며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곧이어 추가 정찰기들이 집결하기 시작했어요. 특수팀원 한 명이 휴대용 미사일을 거치하며 발사 준비를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여 승인했으며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첫 번째 정찰기가 격추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찰기들은 여전히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고 우리 위치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으며 플랫폼 측에서도 대응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였어요. 박진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면 기습 가능합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고 현재 속도로는 12분 소요 예상이었으며 2분을 단축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타수에게 지시했어요. 속도 최대로 올리고 직선 코스 유지하십시오. 조타수가 확인 신호를 보냈고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으며 고속정이 파도 위로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8분 후 수평선 너머로 플랫폼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바다 위에 솟아 있었으며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특수팀장이 쌍안경으로 플랫폼을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경비 인원 확인됐고 무장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에게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고 박진호가 플랫폼 구조도를 펼쳐 핵심 통신실 위치를 가리켰으며 그곳을 장악하면 전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속정이 플랫폼 5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갑자기 플랫폼에서 조명이 우리를 향해 비추기 시작했고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으며 경비 인원들이 갑판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수팀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기습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미 예상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찰기들이 우리를 추적했고 플랫폼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으며 기습은 애초에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선택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수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면 돌파하고 통신실 장악합니다. 특수팀이 즉시 전투 대형으로 전환했고 고속정이 플랫폼 저반 시설로 돌진하기 시작했으며 플랫폼에서 경고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총탄이 바다 위로 떨어지며 물기둥을 일으켰고 우리 팀원들이 엄폐물 뒤로 숨으며 반격 준비를 했으며 저는 권총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있었어요. 고속정이 플랫폼에 충돌하듯 접안했고 팀원들이 일제히 뛰어내리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으며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섬광탄이 터지며 플랫폼 갑판이 혼란에 빠졌고 특수팀이 하나씩 경비 인원을 무력화시키며 전진하고 있었으며 박진호가 제 뒤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소리쳤어요. 엄폐하십시오. 하지만 박진호는 이미 통신실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저는 그를 따라 뛰기 시작했으며 특수팀원 2명이 우리를 엄호하며 함께 이동했습니다. 플랫폼 중앙부로 들어서자 복도가 나타났고 양쪽으로 철문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박진호가 구조도를 확인하며 왼쪽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따라 달렸고 끝에서 두꺼운 철문이 나타났으며 통신실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특수팀원이 문을 폭파하려 했지만 박진호가 그를 막으며 보안 코드 패널 앞에 섰고 노트북을 연결해서 해킹을 시작했습니다. 30초 후 문이 열렸고 안쪽에는 대형 모니터들과 서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으며 한 명의 기술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겨누며 그에게 말했어요. 손 들고 뒤로 물러서십시오. 기술자가 천천히 손을 들며 뒤로 물러났고 박진호가 즉시 메인 콘솔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으며 화면에 데이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놀랐습니다. 모든 유조선 항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우리 함대 위치까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었으며 이 플랫폼이 모든 정보의 허브였어요. 박진호가 계속 작업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중이고 3분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 쪽을 지키고 있었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증원 병력이 오고 있었습니다. 특수팀원들이 문 밖에서 방어선을 형성했고 교전이 재개됐으며 총성이 복도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박진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고 복도에서 교전이 격렬해지고 있었으며 팀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30초 후 박진호가 노트북을 들며 말했어요. 다운로드 완료했고 철수 가능합니다. 저는 즉시 팀원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우리는 복도를 따라 뛰기 시작했으며 뒤에서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갑판으로 나오자 고속정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일제히 뛰어내려 탑승했으며 조타수가 즉시 이탈을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추가 사격이 쏟아졌지만 우리는 이미 사거리를 벗어나고 있었고 밤바다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박진호가 노트북을 열어 확보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박진호가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체 작전 계획과 배후 조직 명단이고 예상보다 큽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15개사가 연합했고 한국 비축 계획 중단이 최우선 목표였으며 그 이유는 에너지 가격 통제권 이동 저지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 방해가 아니라 경제 전쟁이었고 한국이 에너지 허브가 되면 중동 원유 흐름이 재편되며 서방 중심 가격 결정 구조가 무너질 수 있었고 그들은 그걸 막으려 했어요. 저는 박진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정보 어디 보고합니까? 박진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본부 아니라 한국 정부 직접 전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고 이 정보를 미군 본부에 보고하면 묵살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한국 측에 직접 전달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이건 명백한 월권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한국 측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명백한 월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울산 기지로 돌아온 직후 박진호와 함께 비공식 회의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 5명이 이미 도착해 있었으며 표정들은 심각했습니다. 박진호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회의를 시작했고 확보한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으며 글로벌 에너지 연합의 작전 계획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너지부 차관이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신뢰도 확인됐습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직접 플랫폼에서 확보했고 암호화 해독 완료했습니다. 차관이 계속 데이터를 확인하며 다른 관계자들과 눈빛을 교환했고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으며 한 명의 외교부 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보 공개되면 국제문제 발생하고 프로젝트 전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중단이라니 여기까지 온 원유를 포기하고 모든 계획을 접는다는 뜻이었고 연합의 압박이 성공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박진호는 침착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단은 패배이고 오히려 확장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박진호에게 집중됐으며 차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어요. 확장이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박진호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저장 시설 건설하고 북상 루트 외 동남아 경유 경로 추가하며 분산 운영 전략 시행합니다. 저는 그 계획을 보며 놀랐습니다. 확장이라니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규모를 키운다는 건 공격적 대응이었고
위험 부담이 상당했어요. 외교부 인사가 즉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도 공격받고 있는데 확장은 불가능하고 방어도 어렵습니다. 박진호가 그를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방어만 하면 결국 무너지고 공세로 전환해야 살아남습니다. 차관이 잠시 생각하다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데이비슨 대령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확장 계획은 논리적으로 맞았지만 동시에 제가 지원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본부는 이미 철수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물러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확장 계획 지지하고 해상 지원 계속하겠습니다. 차관이 제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관계자들을 받고 한 명씩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으며 찬반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차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장 승인하고 추가 예산 투입하며 비축 계획 가속화합니다. 저는 그 결정을 듣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확장한다는 건 적들의 반발도 더 강해진다는 뜻이었고 전면 충돌이 불가피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박진호와 함께 작전실로 돌아왔고 러셀이 급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령님, 주요 해상 경로에 동시 위협 포착됐고 여러 지점에서 공격 징후 나타났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확인했고 북상 루트와 동남아 경유 루트 모두에서 미확인 선박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건 조직적 대응이었어요. 박진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고 전면 압박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응 가능합니까?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함대 전면 배치하고 각 경로 방어 강화 필요합니다. 저는 즉시 함대에 연락했고 모든 함정을 작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구축함 3척과 호위함 2척이 각 경로로 분산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함정 배치가 완료되기도 전에 상황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장교가 급히 보고했어요. 대령님, 일부 국가들이 한국과 거래 중단 선언했고 추가 유조선 출항 취소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긴장했습니다. 거래 중단이라니 압박이 군사적 공격에서 경제적 고립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한국이 완전히 고립될 위험이 있었어요. 박진호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압박 최고조 도달했고 정면 돌파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대를 분산 배치해서 방어할지 아니면 전력을 집중해서 한 지점을 돌파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박진호에게 물었습니다. 핵심 경로는 어디입니까? 박진호가 차트를 펼치며 북상 루트를 가리켰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기가 핵심이고 여기 뚫리면 나머지도 무너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전력 집중하고 북상 루트 정면 돌파합니다. 러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대령님, 다른 경로는 방치합니까?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선택 아니라 필수이고 한 곳 뚫어야 살아남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함정에 집결 명령을 내렸고 북상 루트로 전력을 이동시키기 시작했으며 이건 도박이었지만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6시간 후 우리 함대는 북상 루트 핵심 지점에 도착했고 앞쪽으로 적 선박들이 차단선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드론들이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어요. 저는 브리지에서 쌍안경으로 전방을 확인했고 적 전력은 예상보다 많았으며 정면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박진호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유조선은 뒤에서 대기 중이고 우리가 뚫으면 통과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전투 태세 전환하고 정면 돌파 개시합니다. 각 함정에서 확인 신호가 들어왔고 레이더가 목표를 포착하기 시작했으며 미사일 시스템이 준비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박진호를 보며 물었어요. 준비됐습니까? 박진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어 공격 개시 명령을 내렸고 우리 함대가 일제히 전진하기 시작했으며 적 차단선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고 이제 모든 게 이 전투에 달려 있었으며 저는 처음으로 이 전쟁이 단순 호위를 넘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우리 함대는 적 차단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었고 새벽 바다 위로 함정들이 일렬로 늘어서며 전진하고 있었으며
앞쪽에서 적 선박들도 대응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이 레이더 화면을 확인하며 급히 보고했어요. 대령님, 적 드론 편대 20대 이상 접근 중이고 고속정 5척 확인됩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전방을 봤고 수평선 너머로 작은 점들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으며 드론들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전 함대에 지시했습니다. 전 함정 대공 방어 개시하고 드론 격추하십시오. 우리 구축함들이 일제히 CIWS를 작동시키기 시작했고 하늘이 예광탄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으며 첫 번째 드론이 공중에서 폭발하며 파편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드론 숫자가 너무 많았고 일부가 방어망을 뚫고 우리 함대에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선두 호위함이 직격을 당하며 선체 우현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첫 피해가 발생했고 드론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었으며 방어만으로는 막을 수 없었어요. 박진호가 제 옆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전진 멈추면 포위되고 계속 밀어붙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타수에게 지시했어요. 속도 유지하고 직진 계속하십시오. 함정이 계속 전진하면서 동시에 방어 사격을 이어갔고 드론들이 하나씩 격추되기 시작했지만 우리 함대도 연속으로 피격을 당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 호위함의 함교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러셀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대령님, 적 고속정들이 측면으로 우회 중이고 유조선 직접 노립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고 적 고속정 5척이 우리 함대를 우회해서 뒤쪽 유조선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이건 분산 공격이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부 전력을 분리해서 유조선을 방어할지 아니면 전력을 집중해서 정면 돌파를 계속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차트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유조선 포기하면 작전 실패하고 분리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전력 분리는 위험했지만 유조선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났고 선택권이 없었어요. 저는 결국 무전기를 들어 지시했습니다. 호위함 1척 분리하고 유조선 직접 엄호하십시오. 호위함 한 척이 대열에서 이탈해서 유조선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적 고속정들과 교전을 시작했으며 총성이 바다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방에 집중했고 우리 함대는 적 차단선 500m 지점까지 접근했으며 이제 직접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적 선박들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작은 대함 미사일 여러 발이 해수면 가까이 비행하며 접근하고 있었으며 저는 즉시 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구축함들이 SM-2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고 공중에서 폭발이 연속으로 일어나며 적 미사일 대부분이 격추됐지만 한 발이 살아남아 우리 선두 구축함을 향해 돌진했어요. CIWS가 최종 방어를 시작했고 탄환이 쏟아지며 미사일을 추적했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충돌 3초 전 미사일이 함수 좌현을 직격하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선두 함정이 피격됐고 함수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엔진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으며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러셀이 급히 무전으로 확인했고 함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함수 침수 중이지만 전투 가능하고 계속 전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전투 가능이라니 손상을 입었지만 아직 싸울 수 있었고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함대가 적 차단선 2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박진호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지금입니다.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무전기를 들어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최대 화력 투입하고 차단선 돌파하십시오. 우리 함대가 남은 모든 무기를 동시에 발사하기 시작했고 미사일과 포탄이 쏟아지며 적 선박들을 향해 날아갔으며 바다가 폭발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적 차단선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부 선박이 피격을 당하며 멈춰 섰으며 우리 함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브리지에서 전방을 응시했고 우리 구축함이 적 선박 사이를 통과하며 돌파에 성공하기 시작했으며 뒤따르는 함정들도 하나씩 차단선을 뚫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러셀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대령님, 돌파 성공했고 전방 해역 확보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유조선이 여전히 적 고속정들과 교전 중이었고 호위함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으며 상황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호위함에 연락했습니다. 호위함 상황 보고하십시오. 함장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적 고속정 3척 격퇴했고 2척 남았지만 탄약 부족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탄약 부족이라니 곧 방어가 무너질 수 있었고 유조선이 직접 공격받을 위험이 있었어요. 박진호가 제 옆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돌파에 성공한 함대를 계속 전진시킬지 아니면 돌아가서 유조선을 구할지 결정해야 했고 양쪽 모두 중요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무전기를 들어 명령했습니다. 구축함 1척 즉시 반전하고 유조선 지원하십시오. 구축함 한 척이 방향을 틀어 전속력으로 유조선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남은 적 고속정들을 향해 포격을 시작했으며 몇 분 후 마지막 고속정이 격침됐습니다. 러셀이 안도하며 보고했어요. 대령님, 유조선 안전 확보됐고 피해 없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유조선이 무사했고 우리는 차단선을 돌파했으며 북상 루트가 열렸어요. 박진호가 레이더 화면을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쪽 유조선들도 통과 시작했고 전부 안전구역 진입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고 유조선 3척이 우리가 뚫어놓은 경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으며 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바다를 응시했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러셀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는 승리했지만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적들은 다시 공격할 거였으며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했고 저는 이제 완전히 이 전쟁의 일부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대를 이끌고 울산 기지로 복귀하고 있었고 유조선 3척이 무사히 항구에 접안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며 새벽 햇살이 저장시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러셀이 제 옆에서 안도하며 말했어요. 대령님, 전투 끝났고 이제 정리 단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고 너무 조용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으며 적들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박진호가 부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보트를 타고 육지로 이동한 후 그와 함께 중앙 건물로 향했으며 작전실에 도착했을 때 보안팀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건네며 보고했어요. 대령님, 기지 내부 시스템 이상 감지됐고 해킹 흔적 추가 발견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고 일부 구역의 제어 시스템이 외부 접속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이건 내부 협력자가 남긴 백도어였습니다. 박진호가 모니터 앞에 앉아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침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몇 분 후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어요. 박진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핵심 저장 구역 제어권 일부 탈취됐고 원격 조작 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원격 조작이라니 적들이 언제든 저장 구역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뜻이었고 이건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어요.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차단 가능합니까? 박진호가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수동 제어로 전환 가능하지만 현장 투입 필요하고 시간 촉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보안팀과 함께 지하로 내려갈 준비를 시작했고 박진호도 노트북을 챙겨 함께 움직였으며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00m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는 고요했지만 경보음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일부 구역에서 압력 이상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으며 상황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보였어요. 박진호가 앞장서서 핵심 제어실로 향했고 저는 그를 따라 복도를 뛰기 시작했으며 보안 팀원들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어실에 도착하자 모니터들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고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압력이 급상승하고 있었으며 자동 제어가 완전히 먹통이었어요. 박진호가 즉시 메인 콘솔 앞에 앉아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옆에서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위험 수준에 거의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급히 말했어요. 외부 접속 차단했지만 이미 작동된 장치들이 남아있고 수동 차단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박진호가 화면에 구역 지도를 띄우며 가장 깊은 구역을 가리켰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구역 7번이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는 지도를 확인했고 구역 7번은 지하 300m 지점이었으며
가장 깊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저는 보안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팀 절반은 여기 남아 다른 구역 대응하고 나머지는 저 따라오십시오.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팀을 분리했고 저는 박진호와 함께 더 깊은 통로로 향하기 시작했으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간이라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계단을 따라 빠르게 내려갔고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지하 300m 지점에 도착하자 철문이 나타났고 박진호가 보안 코드를 입력했지만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문이 잠긴 상태였습니다. 박진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원격으로 잠갔고 강제 개방 필요합니다. 보안팀원이 즉시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30초 후 폭발과 함께 문이 열렸으며 안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열기를 느끼며 안으로 들어갔고 거대한 저장 탱크가 나타났으며 압력 게이지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진호가 제어판으로 달려가며 급히 말했습니다. 수동 밸브 잠가야 하고 저쪽입니다. 저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고 탱크 반대편에 거대한 밸브가 보였으며 증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쪽으로 뛰어갔고 밸브를 잡으려는 순간 반대편 구역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며 충격파가 전해지면서 바닥이 흔들렸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밸브를 잡았고 최대한 힘을 주어 돌리기 시작했으며 밸브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가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밸브를 잠그고 있었고 우리는 동시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압력이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 천장에서 균열음이 들리기 시작했고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박진호를 보며 소리쳤어요. 당장 나가야 합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밸브 남았고 지금 나가면 연쇄 폭발 시작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즉시 철수할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 밸브를 잠글지 결정해야 했고 천장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박진호 옆으로 달려가 함께 마지막 밸브를 잡았고 둘이서 힘을 합쳐 돌리기 시작했으며 밸브가 천천히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잠그는 순간 뒤쪽 통로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고 출구가 무너지며 우리는 완전히 고립됐으며 통신도 두절됐어요. 저는 주변을 확인했고 출구는 잔해로 막혔으며 탈출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동시에 압력 게이지가 안전구역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연쇄 폭발은 막은 상태였습니다. 박진호가 손전등을 켜며 반대편을 가리켰고 조용히 말했어요. 비상통로 있고 저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놀랐습니다. 비상통로라니 이 깊은 곳에도 탈출 경로를 준비해뒀다는 뜻이었고 박진호는 정말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좁은 통로를 따라 기어서 이동하기 시작했고 40분 후 다른 구역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며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지상에 도착했을 때 러셀이 급히 달려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저는 먼지를 털어내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러셀이 보고했어요. 대령님, 압력 안정화 확인됐고 연쇄 폭발 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진호를 봤고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마지막까지 시스템을 수동으로 재구성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박진호가 저를 보며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고 우리는 같은 편이었으며 끝까지 함께 싸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진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고 끝까지 함께 싸웠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 3개월이 지났고 저는 울산 기지작전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저장 시설들이 고요하게 서 있었습니다. 러셀이 제 옆에 앉아 최근 데이터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대령님, 지난 한 달간 추가 유조선 12척 도착했고 공격 시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확인했고 원유 비축량이 목표치의 80%를 넘어섰으며 북상 루트와 동남아, 경유 루트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통신 장교가 들어오며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중단됐던 계약들이 재개됐고 일부 국가는 추가 물량 협상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놀랐습니다. 추가 물량이라니 몇 달 전만 해도 모두 철수하려 했던 국가들이 이제 오히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었고 흐름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박진호가 작전실로 들어오며
차트를 펼쳐 보여주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새로운 공급망 구조가 표시되고 있었으며 한국이 중심 허브로 자리 잡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진호가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외에 카타르와 쿠웨이트도 참여 확정했고 동남아 3개국도 경유 협력 합의했으며 비축 용량 2배 확장 계획 승인됐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2배 확장이라니 공격받던 프로젝트가 이제 오히려 성장하고 있었고 한국은 단순 소비국에서 지역 에너지 허브로 전환되고 있었어요. 러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글로벌 연합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최근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연합은 공격을 중단했고 일부 기업은 오히려 한국과 협력 논의를 시작했으며 압박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략을 바꾼 거였어요. 저는 러셀에게 대답했습니다. 저항 포기했고 일부는 참여 검토 중입니다. 박진호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싸움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단순 호위 작전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을 그저 원유 저장소 정도로 봤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노트를 꺼냈고 첫 페이지를 펼쳤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첫 공격을 받던 날 적었던 메모가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인지, 왜 이렇게 공격받는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단순히 명령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 원유 저장이 아니라 에너지 통제권 이동이었고 서방 중심 가격 결정 구조를 흔드는 전쟁이었으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기로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펜을 들었고 최종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워싱턴 회의실에서 아랍에미리트 대표가 말했던 문구가 떠올랐어요. 당신들은 아직 모른다는 말이었고 그때 저는 그 말을 무시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단순 소비국으로 봤고 원유를 저장하는 창고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으며 시설도 전략도 대응 계획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처음부터 이 전쟁을 예상하고 있었고 내부 공격도 외부 압박도 모두 계산에 넣고 있었으며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그는 이미 몇 수 앞을 보고 있었어요. 첫 유조선이 공격받았을 때 저는 철수하려 했지만 그는 예상보다 빠르다고만 말했고 내부 유출이 확인됐을 때 저는 당황했지만 그는 이미 분리 시스템을 준비해뒀으며 해상 교전이 벌어졌을 때 저는 방어만 생각했지만 그는 공세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순간 그는 한 발 앞서 있었고 저는 그저 따라가고 있었으며 결국 우리가 한 건 그들이 준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저장시설 위로 해가 지고 있었고 유조선 한 척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으며 일상적인 작업처럼 보였지만 이건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러셀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령님, 보고서 제출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덮었고 공식 보고서 파일을 열었으며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부는 이 보고서를 읽고 전술적 성공이라고 평가할 거였고 호위 작전 완수라고 기록할 거였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계획이었고 우리는 그저 그 과정의 일부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작전 목표 달성했고 원유 비축 계획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며 한국은 지역 에너지 허브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 아래 개인 메모를 하나 더 추가했고 이건 공식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거였지만 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몰랐고 그들의 준비도 전략도 능력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단순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박진호와 한국 측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첫 공격에서 실패했을 거였고 원유는 한 방울도 도착하지 못했을 거였으며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러셀에게 건넸으며 그가 본부로 전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진호가 작전실 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으며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박진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이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당신들 계획이었고 우리는 그저 함께 했을 뿐입니다. 박진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창밖을 마지막으로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몰랐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고 이제 세상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였습니다.